자연사 박물관은 자연의 역사를 넘어 자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루는 박물관입니다. 광물, 화석, 동식물 표본 등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수집하고 전시하여 자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죠. 우리 박물관의 모토가 재미있게 저절로 배우는 자연사 박물관이거든요. 지구 안에서 탄생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체들의 모습은 물론 지구 탄생의 비밀과 생물 진화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안내합니다. 녹음이 짙게 물든 계룡산 국립공원 자락에 자리한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초입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공룡 모형들은 수천만 년 전 지구상에서 모습을 감추었던 공룡이 다시 부활한 것만 같은 착각이 들게 합니다. 공룡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마렵에 지구에 나타나 쥐라기와 백악기에 크게 번성하다가 백악기 말에 멸종된 대형 파충류인데요. 실물 공룡 화석이 복원되어 있는 박물관에서 공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박물관을 견학온 학생들로 북적이는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소중한 자연사의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자연과학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곳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공룡이 있습니다. 바로 청운사우루스인데요. 용반류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청운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25m, 키 16m, 몸무게 80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초식 공룡입니다. 목뼈가 13개, 등 척추뼈가 12개로 목의 길이가 등의 길이보다 약 1.6배 더 긴 공룡으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죠. 청원 엔시스라고 하는 학명이 붙여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붙일 수 있다고 막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캔사스 대학의 그 자연사 박물관의 레리 마틴이라고 하는 고생물 학자는 이런 명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고생물 학자이세요. 그런데 이제 발굴 당시부터 정말 특별하다. 청운사우루스의 발굴은 2002년 7월 23일 미국 와이오밍주 뉴캐슬 부근에서 시작됐습니다. 캔자스 대학 연구팀이 청운사우루스 뼈의 일부분이 지표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석을 캐내었죠. 그 후 대전보건대학 연구팀이 화석뼈를 복원하고 복제품을 제작하여 골격을 짜맞춘 것을 이곳 박물관에 전시하였는데요. 청운사우루스는 한 개체에서 진품 골격이 85% 이상 발굴된 세계적으로 유일한 표본으로 지구상에 뼈째로 조립돼 서 있는 공룡 중에서 세 번째로 큰 희귀 공룡이죠.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를 공격했던 육식 공룡 알로사우루스. 커다란 입에는 5에서 10cm 정도 되는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 나 있어 먹이를 잡아먹거나 싸우기에 적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운이가 발견됐을 때 당시에 이쪽 어깨뼈에서 알로사우루스 이빨 3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 하나를 저희가 전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 3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둘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길이가 15cm나 되는 갈고리 같은 발톱을 가진 알로사우루스는 쥐라기 공룡 중 가장 힘이 센 공룡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는 아까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어깨뼈에서 알로사우루스의 이빨이 발견됐다 그랬죠. 그 이빨은 일단 저기 화석토랑 이빨통으로 가서 선생님이 일단 보도록 할게요. 브라키오사우루스와 알로사우루스의 흔적을 찾아 이동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화석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발가락 화석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발가락 화석들이야. 발가락 화석들.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발가락 화석은 고양이의 발톱과 같이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발가락이 돌아가나요, 친구들? 발가락이 360도 회전해요? 아니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발가락은요 360도 회전이 된다고 해요. 신기하죠?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발톱 화석은 길이만 약 30cm로 걸음을 걸을 때 발톱을 옆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몸무게를 지탱하거나 둥지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팔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럼 이번엔 어떤 화석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견갑골에서 발견된 육식 공룡의 이빨로서 같이 발견된 알로사우루스의 이빨로 추정됩니다. 알로사우루스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어깨를 물었다가 이빨이 빠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공룡의 전성시대는 백악기였습니다. 중생대를 3기로 나눈 것 중에서 마지막 지질시대에 해당하며 약 1억 4,500만 년 전에 시작되어 8천만 년 전에 끝나는 약 6,500만 년 동안의 시기죠. 이 시기엔 거대한 공룡류가 멸종하는 한편 조각류 공룡의 특수화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육식성 공룡의 분파를 볼 수 있습니다. 쥐라기는 2억 800만 년 전에서 1억 4,500만 년 전까지의 6,300만 년 동안을 가리킵니다.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고 쥐라기의 공룡은 거대화, 특수화되었습니다. 용광류 공룡 중에는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하늘에는 익룡류가, 바다에는 어룡류가 살아 있었죠. 공룡 화석 중에는 골격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룡의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공룡이 죽은 후 강이나 호수 바닥에 가라앉으면 시간이 지나 모두 썩고 뼈만 남아 모래나 진흙에 묻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래와 진흙은 암석으로 변하고 공룡의 뼈도 광물질로 변하죠. 이후 공룡의 뼈를 덮고 있던 암석이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아 없어지게 되고 공룡의 일부분이 노출됩니다. 이 뼈를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견된 화석은 어떻게 복원될까요? 우선 화석을 둘러싸고 있는 암석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다음 화석의 크기를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그 후 석고나 유리 섬유를 이용해 뼈 화석과 똑같은 모형을 본떠 만들고 조립하게 되는 것이죠. 공룡 화석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뼈를 감싸고 있는 풍화를 받은 흙은 뼈를 안전하게 운반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때문에 풍화를 받은 흙 주위를 폴리우레탄으로 감싸 운반 시 파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마대와 석고를 번갈아가며 여러 층으로 표본을 감싸고 석고와 마대층이 굳은 후 뼈를 운반해야 합니다. 체험학습을 통해 공룡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아이들. 이곳 박물관의 공룡 화석들을 둘러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실제로 공룡이 아직도 전시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고 알로사우루스는 머리에 손구멍이 달려있다는 것도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2층 전시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운석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운석은 우주로부터 지구로 날아들어온 광물을 통틀어 이르는데요. 행성 간 공간에는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이들을 유성체라 부릅니다. 지구로 끌려 들어온 유성체는 초속 10에서 70km의 속도로 지구 대기로 진입하여 대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빛나는 유성이 되죠. 대부분의 유성체는 작아서 100km 상공에서 모두 타서 사라지나 큰 유성체는 그 잔해가 지표면까지 도달하는데 이것이 운석입니다. 무게가 100kg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철운석을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아이들. 완전 딱딱. 안간힘을 써보지만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죠.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견된 약 1000kg의 이 철운석은 99%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 크기에 비해 상당히 무겁습니다. 진짜 냄새나. 이 냄새나. 철운석을 만지면 손에서 비릿한 철 냄새가 난다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운석은 성분에 의하여 철운석 외에도 석질운석, 석철운석으로 구분됩니다. 두원운석은 1943년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에 떨어진 우리나라의 유일한 석질운석입니다. 무게가 2.117kg인 이 운석은 당시 한 일본인 교장에 의해 채집되어 일본 국립화학박물관에 기증 보관되었다가 1999년 영구 임대 형식으로 돌려받았죠. 이제는 시대별 화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화석이란 지질 시대의 퇴적암 안에 퇴적물과 함께 퇴적된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화석은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단단하죠. 화석은 크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나뉘는데 표준 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고 시상 화석은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잘 알려줍니다. 표준 화석인 암모나이트는 고생대 말에 등장해 중생대 바다에서 매우 번성했던 무척추 동물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먼저 출현한 절지동물인 삼엽충은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죠. 중생대 화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억 5천만 년 전에 지층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새인 시조새의 화석이 대표적인데요. 공룡과 현생 조류의 중간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아까 매머드가 맞다 그랬죠? 맘모스가 맞는 표현이었죠? 매머드. 맞아요, 맞아요. 인류의 사냥감이 된다고 매머드는 약 480만 년 전부터 4,000년 전까지 존재했던 포유류로 긴 코와 4m 길이의 어금니를 가졌습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게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지만 마지막 빙하기 때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매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빙하기 시대 때 주로 살았던 동물인데 이제 뭐 코끼리하고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코끼리하고 다른 점이 뒷다리가 더 짧다는 거에 있는데, 왜냐하면 상아가 굉장히 길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뒷다리가 조금 더 짧았고요. 이곳에 전시된 매머드 화석은 시베리아 투멘 지역의 7만 5천 년에서 10만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높이가 3.5m, 상하로부터의 길이가 5.3m, 무게가 900kg에 달하는 화석으로 피하 지방이 두텁게 발달되어 있어 한랭 기후에 잘 적응했을 것임을 알 수 있죠. 매머드 화석 옆에 위치한 이 화석은 무엇일까요? 미국 사자의 조상인 동굴 사자로 15,000년 전쯤 멸종되었습니다. 유럽과 북부아시아에서 마지막 빙하기 때 번성하였는데 사자의 골격적 특징보다는 호랑이의 특징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는 화석을 만나볼까요? 이 화석은 동굴곰 진화 계열의 마지막 종으로 중부와 남부 유럽에서 플라이스토세말 빙하기 때 번성했습니다. 보통의 불곰보다 크기가 30% 정도 큰데요. 치아의 모양으로 보았을 때 약용식물, 풀, 그리고 꿀을 먹이로 한 초식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층 전시관에서는 인류의 진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대략 220만 년 전에 나타난 최초의 인류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인류가 완벽하게 두발 직립보행에 적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호모 에렉투스, 빙하기의 추운 날씨에 적응해 키가 작았던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크로마뇽인으로 알려진 초기의 인류 호모 사피엔스까지 직립보행을 하면서 비로소 문명을 만들어간 인류의 진화를 엿볼 수 있죠.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보도록 해요, 친구들. 무서운 친구들은 꼭 안 들어와도 돼요. 죽은 거 아니에요?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곳 박물관에 오면 꼭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 미라 중 하나인 학봉장군 미라입니다. (2004년) 대전광역시 목달동에 위치한 한 문중묘를 이장하던 과정에서 발굴되었으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로 유명한데요. 자, 학봉장군이 이빨로 나이를 추정해본 결과 4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미라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치아를 사용했을까요? 치아는 인체의 골격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병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죽은 후에도 다른 조직에 비해 변화도가 적어 오랫동안 보존됩니다. 바로 옆에는 2004년 함께 발굴된 학봉장군의 증손자 미라가 전시돼 있는데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존된 모습입니다. 미라의 내부 장기에서 반디스코나 알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민물고기를 날로 먹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왼쪽 폐에 출혈의 흔적이 보여서 폐기적으로 염증을 심하게 앓아서 돌아가신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도와 위 등에서 많은 양의 애기부들 화분이 검출됐는데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각혈을 지혈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학봉장군이 생전에 중증 폐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학봉장군은 어떻게 미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관이 내관, 외관, 그리고 그 바깥으로 회를 많이 뿌려져 있어서 그 회가 주변에 그 습기를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돌이 되고. 아까 이 큰 겉에 있는 이 상자 이름을 뭐라 그랬죠? 과, 맞아요. 그 안에 있는 이 상자는요? 15세기에 살았던 중년 남성의 시신이 지금껏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비밀은 조선 전기의 묘제 방법에 있습니다. 석고가루가 습기를 흡수하게 돼서 단단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미라는 자연스럽게 살은 없어지고 뼈가 썩지 않고 잘 보존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알겠죠? 학봉장군은 석회와 황토, 가는 모래를 2대 1대 1로 섞어 회곽을 만들고 그 안에 목관을 안치하는 회곽료의 사용으로 석회의 반응열로 인해 관 내부가 무균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수백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시대를 초월해 우리 곁에 나타난 학봉장군. 167.7cm의 키에 턱수염과 콧수염이 있었던 그는 아직까지도 실제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생생한데요. 학봉장군 미라를 가까이서 본 느낌은 어떨까요?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머리카락이 남아있고 살도 남아있고 수염 그런 것도 남아있어서 정말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신생대에 접어들면서 공룡의 전멸로 지구상에는 수많은 포유류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개체를 확산해 현재 지구상에는 약 5천여 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죠. 자,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모아놓은 이 동물이 뭘까요? 종류, 포유류, 맞아요, 친구. 새끼를 낳아서 젖을 양육을 하죠. 뿐만 아니라 포유류는 태어날 때 몸 전체가 털로 덮여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곳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조류들의 모습은 물론 바닷속 생물의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산호는 강장과 입을 가진 자포동물로 2,500여 종에 이르는 모양과 색을 지니고 있어
바닷속에서 진풍경을 연출하죠. 지금은 사라진 공룡의 흔적이 가득한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애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들 보면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들어올 때 여기 공룡뼈, 골격 모형도 있고 이런 것이 곳곳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모토가 재미있게 저절로 배우는 자연사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건전한 즐거움, 그러면서 저절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도 함께 만들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와서 모든 문화를 다양한 박물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여 우리 환경을 지키고 후손에게도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기반이 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전시물 하나하나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역사 지식과 과학 정보가 가득한데요. 45억 년 전 지구의 탄생 이후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져간 수많은 생물의 탄생과 멸종의 과정을 통해 자연과학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